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기적. 2. 큰 보상. 3.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 외신도 경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 대륙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센티네리 위성이 촬영한 이 사진은 불과 1년 만에 유럽이 가뭄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줬는데요. 먼저 지난해 7에서 8월 위성 사진을 보면 유럽 대륙 전역이 초록빛으로 가득 차 있으나 1년이 흐른 올해는 많은 지역이 갈색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북부, 독일이 건조하게 바뀌면서 가뭄에 민감한 식물 다수가 사라진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유럽과 달리 최근 한국에서 국지적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초유의 기술이 개발돼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에 수도꼭지를 연결하자 마치 저수지에서 퍼올린 듯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 불가능이 없는 한국이라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은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구의 운명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한 유럽과 미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지난 1200년 중 가장 메마른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는 물속에 잠겨있던 600년 된 불상이 드러난다거나 아프리카에서는 6년 이상 지속된 가뭄으로 기아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지난 7월 최악의 폭염이 닥친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는 40.2도가 관측됐고 중국 호닝스비에서는 사상 최고인 40.3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기후변화 때문에 열대 심해진 것으로 추정하며 폭염이 단순히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길어져 그 기간도 50년 사이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유럽의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며 2021년보다 0.4도, 2018년보다 0.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가뭄 관측기구인 GW의 보고서 또한 유럽의 가뭄은 47%가 경고, 17%가 경계 상태라고 지적하며 1540년 대륙을 강타한 초대형 가뭄 이후 가장 건조한 날씨로 예상된다는 등 그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인강과 다뉴브강 등 유럽 주요 강을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상품들이 최근 이상기후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26척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 리버크루즈 회사 아마우터웨이즈 측은 라인강 하구의 수위가 너무 낮을 때에는 크루즈 승객을 버스편으로 인근 마을에 데려간 뒤 수위가 더 높은 지점으로 승객들을 다시 데려와 배에 태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을 운영할 정도로 거대한 강이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중해, 연안과 남미 남부 등 특정 지역에서 금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최대 가뭄이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도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내 대재난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전 세계 강물의 미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의 지구온난화로 아니냐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20세기에 비해 21세기의 가뭄 현상이 10배 더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미와 중미,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뭄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으로 올해 일어난 가뭄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합성 가뭄 지수인 CDI의 분석을 보면 유럽 국토의 47%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줄어 토양 수분 함량이 경계 단계이고 17%는 식물과 곡물이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뭄은 갈수록 고착화될 것이고 물을 끌어올릴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류의 상당수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놀라운 기술 하나가
절망에 빠진 유럽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물 공급 소외 지역인 강원도 춘천시의 샌드댐이라는 신기술을 개발, 시공까지 최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샌드댐이란 건조 지역에서 연간 드물게 발생하는 홍수를 저류시켜 흙, 입자를 침전시킨 후 그 속에 저장된 물을 건조 시에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모래 안에 물이 저장되므로 증발 손실이 적고 모래층을 통과해 수질이 개선되는 데다 겨울에는 흙 속에 물이 저장되어 얼지 않는 장점도 갖고 있는데요.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7.5%지만 미보급 지역과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은 가뭄 취약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국가적 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2016년 2월 춘천시는 계곡물 결빙과 수자원 고갈 때문에 소방서와 춘천시가 연합하여 급수 차량 지원을 통해 식수를 공급한 바 있었기에 국내에서 시공된 바가 없었던 샌드댐을 시험하기에 여기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는데요. 건설연 수자원 하천연구본부 연구팀은 춘천시 북산면 지역에 국내 최초로 바이패스형 샌드댐을 시공했습니다. 바이패스란 하천 옆 바닥이나 변두리의 자갈, 모래층에 함유되어 있는 물인 복류수를 간접 취수하는 방식인데요. 빠르게 흐르는 계곡을 직접 막을 경우 댐의 유실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취수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계곡 하천 옆 소규모 취수원 하부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확보된 공간에 모래를 채운 후 그 아래에 배관시설을 더 씌운 방식으로 그 결과 평상시 공급유량이 일평균 150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수질 또한 식수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최소 10일 이상은 연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뭄 대응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죠. 참고로 국내 산간 지역에 위치한 샌드댐의 경우 사방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설 효율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드댐의 유형은 상류 사방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독립형과 다단형 샌드댐이 있고 계곡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취수하는 방식이 바이패스형 세 가지 유형으로 대표됩니다. 독립형의 경우 사방 기능과 취수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지만 퇴적물로 인한 취수량 저하와 탁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단형 샌드댐은 사방 기능댐과 취수댐이 분리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고 유지관리 주기가 비교적 긴 편인데요. 마지막으로 바이패스형 샌드댐은 계곡의 한쪽 안부에 설치하므로 시설 유지 조건이 우수하고 체온제 유실 및 상부 퇴적물과 같은 홍수 시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편이나 설치 가능 부지가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미급수 지역과 가뭄 피해가 집중된 강원 및 충청 지역에만 무려 70곳의 샌드댐 후보지가 존재했습니다. 후보지는 자료 수집과 위성 지도 및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선정 방법인 앞으로 샌드댐 건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시각 유럽에선 가뭄에 대한 대비 시설로 오로지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상시 활용하거나 하수를 이용하는 방안 혹은 폭우가 내렸던 지역의 빗물을 받아 공급한다는 등이 원론적인 방법만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폭우조차 쏟아지지 않는 지역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독일 포츠담 기후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의 가뭄은 단순히 비가 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온의 상승으로 토양의 수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샌드댐에 목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극심한 아프가니스탄, 케냐, 짐바브웨 등 10개국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특별한 투자금 없이도 쉽게 건설이 가능한 샌드댐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껏 제3세계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실정이죠. 앞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이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외칠 때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난관을 헤쳐왔던 한국이 세계 최대 운하 보유국 중 한 곳인 파나마가 한국에게 미래를 맡겨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도 뿌리치며 한국을 선택한 상황인데 1대1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진핑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통량의 3에서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인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들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질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의 1호선을 건설했고 2호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은 반면 중국 철도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재통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건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신의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2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들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대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의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강걸 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득했기 때문입니다. 강걸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골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당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들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운하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길이 5.3km의 터널을 셀는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 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테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기 구직화가 장기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금융 약정이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금융 약정이 T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밀로 선정된 것입니다. 텍익스 트레이드 익스포트 파이넌스지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 미디어로 매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10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라틴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딜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급을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인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중설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LNG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 발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메가와트 규모의 파나마 바툰 복합 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결국 파나마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팝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에 있어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들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퉁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1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얼마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 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